7만 원이 바닥이고 7만 5천 원까지 왔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 2천 원 정도 빠지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네, 남석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모셔서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얼추 다 맞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단기 고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약간 좀 60일선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맞고 내려왔어요. 그래요? 네, 맞고 딱 그때까지 딱 오르고 내려온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홍닥으로 이슈 터지면서 약간 저점을 좀 이탈하긴 했는데 물론 지금 이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예, 맞아요. 9월 달. 9월 초. 맞아요. 9월 초중순. 네네네. 예, 추석 지나서 추석 아닌가 보다. 정확하게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맞아요. 9월 그때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맞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바닥은 그때 지점이랑 비슷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코스피가 갑자기 2,900까지 내려가면서 단기적으로 이탈하긴 했지만 하지만 그 선을 확실히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운빨이 있나 보죠.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네. 주식에서 네.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네네.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항상. 그렇죠. 항상 조심스러운데 이제 그래도 수십 년간 그 투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혹시 종목을 취급하더라도 그 종목을 매수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 투자는 결국에 본인 책임이죠. 맞습니다. 항상. 그래서 참고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약간 그때 나눴던 그런 대화의 연장선으로 팔로우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확실히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언제 상승 방전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확실히 좀 추세 전환을 해서 좀 지속이 될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래도 꽤 왔죠. 그러니까 네네네. 삼성전자야 뭐 다 아시다시피 7만 원 바닥이고 네네네. 6만 9천 뭐 800원 뭐 200원까지도 떨어졌었는데 네네. 아무튼 7만 원을 바닥으로 해서 오늘 뭐 500원 정도 밀렸는데 7만 5천 원. 그러면 그 무거운 게 그래도 힘을 쓴 거예요. 네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힘을 많이 보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죠.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9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2만 원이 다 됐으니까요. 네. 가격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시기상으로 본격적으로 턴을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8만 원까지 이렇게 급상승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네네.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동안에 미국의 이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이제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안 움직였다가 그렇죠. 그 안 움직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결국에 어떤 쪽에서 사야지 되는데 매수를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개인이 지난해하고 틀린 게 개인이 산다고 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저 정도 가격에서는 그동안에 뭐 디램 가격, 내년에 디램 가격 하락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거리가 이제 다 스며든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노출이 된 상태에서 저가격대는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었나 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매수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왔는데 요는 이제 기관에서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춤주춤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소한 내년, 그러니까 이제 뭐 벌써 11월도 하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1, 2월 달까지는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시장 여건상. 네네네. 그래서 뭐 금방 기분 같아서는 3,100, 3,200, 코스, 삼성전자도 뭐 8만
삼성전자가 되고 막 그러면 좋은데 네네. 조금 이제 한 템포 이제 레벨업이 됐으니까 네.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다가 이제 뭐 파운더리 반도체 요번에 뭐 미국에 증설을 하고 이제 신규 공장을 짓고 그러잖아요. 네, 올해 확정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로 해가지고 내년에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그런 것도 다 녹아내고 내년 이제 중반 이후 되면 네네.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대형주니까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은 급하게 요번에는 이제 단 한 일주일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순매수 규모가 이렇게 좀 컸었던 편이거든요. 네, 약간 플러스 전환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의 한 열흘 가까이 네. 그렇게 이제 그리고 그 전에도 2,900을 이렇게 타치하고 막 그럴 때도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네네. 뭐 아주 작은 금액. 네네. 그런데 단지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네네. 연말 아마 정리 매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네. 꽤 큰 금액의 이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지수 자체는 크게 올라가기가 어렵고 삼성전자도 역시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하지만 이제 방향 전환은 확실히 좀 보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뭐 과거처럼 7만 원까지 떨어지지는 않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폭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7만 원이 바닥이고 7만 5천 원까지 왔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 2천 원 정도 빠지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900이 쌍바닥이에요. 네네. 그러고서 3,000 넘었다가 또 주저앉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웬만해서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 전반기에도 그렇고 2,900은 안 깰 것 같거든요. 거의 확실하게. 네네. 요번에도 그래서 그럴 때는 2,950 지수 기준으로 해서 2,950선 정도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그 지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바닥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대반등이 조금 일어났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고 막 이런 노이즈가 아무튼 연말까지는 그냥 지속되는 거예요. 올해는 어쨌든 다 이제 지나가는 그 마감 장세 비슷한 성격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지션을 정하고 내년을 기대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0원 정도, 삼성전자 개별 주식 관점에서 한 2,000원 정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지수 관점에서는 한 2,950 정도, 그 정도 빠지면 매수해볼만 하다.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약간 좀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SK 하이닉스가 더 우호적인데 시장에서는 그거는 뭐 이제 여기서 많이 안 빠질 거예요. 어쨌든 올라올 때 이제 지난번 떨어질 때 그래서 지금은 뭐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00원 빠질 수 있을까? 이제 의문이죠. 11만 원 뭐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거의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지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원인이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4분기 실적하고 올해 실적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 시장에 다 반영이 돼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가 되면 아직 연말까지 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잠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실적이 아주 나쁘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거나 급락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주 좋게 나온다고 해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오기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다 보면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보통 주가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카카오 네이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빠질 때는 둘이 좀 비슷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빠진 다음에 약간 반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조금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이 네이버가 약간 좀 반등을 좀 더 잘한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제 오늘 보니까 네이버가 오히려 더 많이 빠졌어요, 지금. 40만 원 이탈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39만 뭐 5천 원 선까지 했는데 또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40만 원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다 보면 지난번에 37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이버가.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좀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39만 원까지는 충분히 밀릴 소지가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각진 거, 각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그 이평선이 모아지는데 그 밑으로 약간 이탈하는 느낌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면 이제 이평선이 모아진 거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단으로 빠져버리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빠지는 그 조짐이 나와서 섣부른 매수에 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12만 원을 그냥 유지하고 있으니까 12만 지금 3천 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12만 원이 이렇게 밑으로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연말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그 12월 달에 그 대주주 물량 출회되는 거 그 부담스러워해서 미리 정리하시는 분들이 지금쯤이면 이제 11월 하순이니까 그런 물량들이 보통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 12월 한 중순까지 나오거든요. 그 임박해서는 별로 안 나오고 12월 한 15일, 20일 그 정도까지 보통 이렇게 출회가 돼요. 그러면 지수에 영향을 좀 미치죠. 그러니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하는 거는 그런 거하고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아무튼 떨어진다고 덥석 사기가 좀 불편한 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좀 그런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반도체도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더 빠지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대표님도 투자를 계속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대형주가 하나둘씩 꼬꾸라졌잖아요. 그렇죠.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 인터넷 플랫폼, 자동차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가 가장 먼저 그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요. 약간 턴을 하는.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이 반도체가 먼저 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좀 턴할 만한 좀 그런 대형주 쪽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반도체도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자동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동차.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차가 이제 지금 83,000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물론 그것도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프 저항선 밑으로 조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지난번에 급락할 때는 뭐 그 74,000원대까지 떨어질 때 그래프고 뭐고 다 없이 그냥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급반등을 해가지고 88,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더 빠지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도 물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더 여러 괜찮아서 이 현대차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추가 하락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금 매수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현대 기아차에서 내놓은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기대할 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도 그 매수 관점 조금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사고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안 사고 조금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담궈두고 있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편이에요. 지금 저도. 그래서 아직은 뭐 완전히 이제 그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조금씩만 늘리고 있는 편이에요. 확실히 뭐 미국 시장에서도 뭐 루시드나 뭐 리비안 이런 주식들은 뭐 사실 제대로 된 양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포드랑 뭐 G20층을 넘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그런 자동차 업체들이 너무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하더라고요. 있죠. 네.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요번에 신규 상장돼가지고 180불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죠, 지금. 네네. 그래서 포드하고 그 협업하는 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지금 120불대까지 네. 그 고점 대비해서는 뭐 한 30% 네. 이상 떨어졌죠. 네. 그렇지만 이제 공모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시총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처음에 뭐 상장돼서 거기도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엄청 많았습니다. 뭐 화재도 나고 막 네. 그래서 저게 제대로 되나 그러는데 그냥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생기고 또 영업이익도 뭐 아주 놀랄 만큼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네네. 주가가 작년 이맘때 액면 분할 뭐 작년 여름 같은 경우 400불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액면 분할 하고서도 지금 1200불, 1100불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는 1200불까지 갔다가 지난번에 그 주식 판다. 주식 판다고 10%뭐 네네. 판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급락을 해가지고 네네. 1000불 정도까지 떨어져서 지금 1100불에서 왔다 갔다 네,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말도 못하게 진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네네. 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경우는 또 액면 가격이 싸잖아요. 네네. 50 지금 53불, 네네. 53불 이 정도 네.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 비하면 테슬라는 1000불이 넘는데 그러니까 저 싼 거 일단 사놓자 뭐 그런 심리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미국의 스타트업 이 자동차들이 그러니까는 테슬라를 흉내내다 보면 테슬라가 초기에 실수했던 부분들을 빨리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후발 업체들이 네. 그런 또 장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저런 면에서 실패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앞에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피해갈 수 있죠. 리스크를. 네. 네.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루시드, 리비안보다 루시드를 조금 많이 갖고 있어요. 갖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수익이 꽤 나 있는 상태인데, 네. 그냥 그거는 중장기로 보고서 네. 그냥 갖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내 그 스몰캡, 이제 리비안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한때 많이 급등을 했다가 또 이제 리비안이 그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 관련 업종에 있는 그 주식들도 국내 주식들도 많이 떨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이때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뭐 단순히 자동차가 좋다라고 해서 특정 기업에 막 올인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확실히 좀 그 컨셉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예. 뭐 루시드는 리비안이라든지 아니면 전통 그런 뭐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약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확실히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운 그렇죠. 판단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전기차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품이 안 들어가잖아요. 부품이 기존 부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존 부품 업체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참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도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기업이 뭐 상장사가 지금은 그 기아차하고 현대차밖에 없다 보니까는 완성차 업체는 그렇죠. 완성차들이 그러고서 뭐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때가 이제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이제 보통을 보면 1년 중에서요.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이렇게 판이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이 참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중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장이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때냐면 최근에는 뭐
미국 금융위기 있잖아요. 2008년도. 네네네네. 그 이후에 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일정 기간 네네네. 그 몇 년 동안 장이 되게 좋아. 어떻게 보면 네. 꾸역꾸역 올라와 가지고 뭐 그때 9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게 2000포인트까지 왔잖아요. 네네. 그 와중에서는 뭐 그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그 시세가 좋게 났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이제 지금은 바뀌어져서 디지털 쪽, 디지털 시대 자체가 이제 자꾸 디지털화되고 이쪽이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어떻게 보면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던 중후장대한 산업 쪽에서 네. 그런 주식 패턴을 안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떤 특수한 경우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네. 지수 관련이 조금 덜 영향을 받는 쪽에서 이렇게 전반기에 올라갔던 어떤 섹터, 후반기에 올라갔던 섹터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미리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년 2월 지나고 나서 한 3월 달부터 제가 보기에는 지수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항상 투자자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게 횡보하다가 우상향하는 초기 종목 그거를 좀 발굴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게 어느 쪽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나 NFT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몰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엔터 종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반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장선에서 투자자들이 그쪽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BBIC라 그래가지고 그쵸. 배터리, 2차 전지 뭐 이쪽만 이렇게 계속 그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에 작년에 그 많이 올랐던 게 그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반대쪽을 투자를 할 때 항상 반대쪽, 소외된 쪽, 새로운 쪽 이쪽을 한번 보는 거예요. 소외된 쪽을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쪽. 그러니까 시장을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가치 투자라고 그래서 가치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너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난 가치 투자. 다시 말해서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서 지표상 PER이나 PBR이 낮은 주식이 좋다. 그거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죠. 과거에는 그 산업이 잘 돼서 돈을 벌었지만 새로운 시대에 그 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 표시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새로운 시대에 빨리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적응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중장기 투자를 고집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이제 내년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건 또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거는 뭐 눈으로만 좋지 자기 계좌에 돈이 많이 불었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 그 형국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어떤 종목이 좋을까? 그거는 이제 시장을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지. 미리 또 그것도 이게 내년에 이게 좋을 거야. 그래서 왕창 거기에다가 몰빵식으로 사둘 필요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유연하게 이제 항상 투자자들은 시장에 순응하는 게 중요한데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시그널 있잖아요.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저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이렇게 덥석덥석 사는 게 아니고 그 초기에 이제 올라가서 어떤 시그널을 보여준 종목이 쉬고 있을 때 살 때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약간 반박자 느리게 정도 그렇게. 그렇죠. 그거를 빨리 캐치하기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현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종목이 나와도 매수할 뭐가 있어야지 실탄이. 그쵸.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가 이제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에 올라타는 거죠. 이제. 그래도 충분히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중장기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할 때도 많이 하지 않고 1년에 한 두 번.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냥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네. 우리도 그럴 때 사면 되는. 그리고 그 최근에 주도주 뭐 사실 아직 꺾였다고 보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 NFT. 이게 진짜 시장은 정말 안 좋은데 그렇죠. 얘네들만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네네. 하반기에 특히 올해 하반기. 네네. 올해 하반기에 진짜 급등을 했죠. 네. 하반기에 급등을 한 것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하고 NFT에 관련 업종들. 그런데 그게 앞으로 그 시대 트렌드는 맞아요. 시대 트렌드는. 네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게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번에 이제 흠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는 게 이제 흠이죠. 네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거기 뭐 한 3만 원 했던 게 20만 원 넘었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 위메이드 맥스는 관리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도 뭐 400% 이상 올라간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는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10,000원도 안 됐던 주식인데 요번에 이제 4만 원까지 올랐던 거고 그쪽에는 너무 많아요. 그 올라간 종목들이. 네. 그다음에 그 엔터주들도 그렇고 엔터주도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 최저점은 15만 원 했지만은 그 28만 원 하다가 27만 원 하다가 그래 40만 원까지 그냥 급등을 했던 거잖아요. 네. 거기에 덱스터 같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덱스터도 10,000원대 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에 그런 게 4만 원 넘었다가 이제 요번에 그 며칠 조정을 이제 과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는 거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새로운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됐다고 리포터가 하나가 나오면 증권사에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투자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그쪽에. 어쨌든 트렌드가 그쪽이다 보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 소위 말해서 바이오 테마라든가 그 2차 전지 처음에 나왔을 때 몇 년 전에 그럴 경우도 관련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그 이익 실현 그 영업이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슈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만 개별 기업의 실력에 의해서 그 조금 소외되고 그런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앞으로 계속 신규 종목들도 나오고 수혜가 받는 종목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들 그런 쪽은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거는 그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주식 자체가 그래요. 주식 투자 자체가 항상 그 어떤 트렌드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롭게 나오잖아요. 새롭게. 그런데 그 바닥에서 과도하게 올라왔다는 거는 심하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주식이든지 무한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올라갈 때는 뭐 계속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언제 한번 이제 벼락을 맞고 그러고 다음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기존 종목 중에서도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업 실적이라는 게 아주 그 떼돈을 버는 경우도 있죠. 소위.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이 몇 배씩 이렇게 몇백 %씩 그렇게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냥 이슈에 의해 가지고 몇 배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올해 하반기에도 한 10배 올라간 주식들이 몇 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급락을 하든가 막 이렇게 하니까
투자자분들이 초기에 사는 경우는 괜찮아요. 초기에.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위메이드라든가 위메이드 맥스라든가 또는 그 우리가 하이브라든가 네네. 뭐 하반기에 대박을 쳤던 네네. 그런 관련주들도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에 관심을 좀 잘 가져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으면 이게 과연 가능성 있는 종목인가 생각이 들어서 시대 트렌드하고 맞고 그러면은 거기에다 조금 실어둘 필요가 있죠. 그러고서 이제 너무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네.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참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보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팔 기회가 있거든요. 항상.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일하다가 이제 바쁜 직장인들은 네,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런 거 투자를 조금 삼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초기에 사는 경우는 괜찮은데 늘 이제 주가가 아무튼 많이 올라온 것들은 늘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게 시대 트렌드에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맞죠.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나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대신 새로 나오는 종목들이 항상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류 말고 아류들이 있잖아요. 아류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도 2차, 3차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있거든요.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상한 거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어떤 게 있나 그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항상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신규주들 중에서 그 비트나인 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그래프 한번 비트나인은 신규 상장주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경우는 신규 상장주인데 이제 그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 주라고 하는데 그 투자 주의 받고서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저점이 10,000원인데 그 오늘 21,000원까지 갔으니까 단기간에 이것도 둘레, 6, 8, 9 한 10거래일이네요. 10거래. 10거래면 2주인데. 100% 정도. 근데 코인 부럽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 트레이딩 제가 단기 매매를 오늘도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때 좀 많이 사둘 걸 하는 생각이. 항상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죠. 그거 관련주라고 해서 갔던 것 같은데 애니플러스. 이 애니플러스도 뭐 리포터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리포터가 나와서 가장 저평가된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어느 증권사인지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그러면서 급등을 했더라고요. 거래량도 그 800만 주가 넘게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거래가 많은 주식이네요. 원래 뭐 6천만 주까지 거래된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늘 이제 이것도 이격이 있어서 그렇지 모르죠. 이제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만약 가게 되면 그래프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본 김에 위메이드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대당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초창기 때 여기 뭐 3만 원도 채 안 됐죠, 이거. 25,000원대 있었네요. 심지어 8월 달에. 그러니까는 24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10배 갔죠, 10배.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다가 무상증자도 하고 그랬네요, 이거. 그런데도 이렇게 갔으니까 딱 21선까지 내려오고서 다시 모더리가 된 거 보니까는 완전히 이렇게 골로 가는 그런 그래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이런 업종 자체가 그러니까 그 덱트론
덱스타도 한번 볼까요? 덱스타. 이 경우도 아까 거는 이제 21선에 걸렸는데 지금은 21선까지는 안 떨어졌네. 근데 이 경우도 여기에서 53,000원까지 갔다가 네.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뭐 거의 되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 오늘 보니까는 이런 것들도 아무튼 과도하게 올라간 거죠. 이거 불과 여기 만 원대였는데 여기 보면 10,000원대죠. 네네. 그 9월 달만 해도 10,000원대인데 이런 것도 한 5배, 4배 이상 올라갔죠.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게 네네.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네네. 항상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시대 트렌드하고 맞는 종목이 초기에 이렇게 볼 때 한번 세우고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서 11선에 있을 때, 뭐 요 초기에 네네. 초기에 사가지고서 그냥 시세를 타고 가고 그러면 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고 있어야죠. 저도 단기 투자만 열심히 했지 가을에 그래서 큰 수익은 못 냈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워낙 대단한 거기 때문에 궁금한 게 대표님은 그 비트나인이랑 앞서서 이제 뭐 애니플러스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발굴하세요? 그러니까는 뉴스를 자꾸 보는 거죠. 이게 급등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쉬고 있을 때는 저도 몰라요. 급등을 하면은 주가라는 게 떨어지든가 올라가든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올라가면 그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왜 사겠어요?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빨리 알아내는 거죠. 그러고서 메모를 해놓은. 여기 보면 메모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비트나인, 그래프 DB, 메타버스 핵심 기술 보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 기술이래 메타버스. 그러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게 이렇게 쉬고 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사면 이제 불편한 거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그 뉴스거리 있잖아요. 그때 하는 거. 이런 거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메타버스 펀드, 그래서 K 메타버스 액티브에는 하이브가 들어가 있고, 위메이드 들어가 있고, 펄어비스 들어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내년 전망이 메타버스가 괜찮다 그러니까는 직접 투자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펀드에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역할이 되는 거죠. 후속 매수가.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이제 그 펄어비스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하이브라든가 위메이드나 이런 것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뭐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팍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저도 개인 투자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던지는 그 매물들의 벼락을 맞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냥 그쪽에서 팔기 전에 미리 팔아야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오르기 전에 안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확실히 이게 계속해서 시장을 그렇죠. 보시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무조건 폴대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아요. 그때 사는 거죠. 그때 거의 폴대를 세우고서 지속적으로 가는 거는 중간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웬만한 것들은 이제 폴대를 세우고서 이렇게 쉰다고요.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 제가 그 다른 채널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냥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폴대를 세운 다음에 이렇게 며칠 빠져요. 그럴 때 이제 그 선도 세력 그쪽에서는 그 빠질 때 적극적으로 더 사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이 조정받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방법이 있거든요. 폴대를 한번 그리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빠지면 올라간 거 없이 다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패턴으로 보면 N형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N자형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N형 패턴이라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패턴인데 그 종목이 트렌드하고 맞는 종목이에요. 그럴 때는 되게 그거 이제 그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죠.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종목이 많고
처음에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따라잡기가 조금 불편하죠. 부담스럽죠. 네, 그렇지만 그럴 때도 많은 금액 말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세워둘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N형 패턴이면 되게 좋은 거고 그냥 올라가고 지속적 그거는 이제 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네. 장이 좋고 그럴 때는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올라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좀 사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장이 지금 계속해서 괜찮다 싶을 때는 높더라도 조금 보면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17,000원 정도면 저 같은 경우는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뭐 메타버스나 NFT 이런 쪽은 상당히 잘 갔어요. 예.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주식들을 많이 보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많이 빠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이라도 팔고 갈아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내가 이제 보유한 주식 중에서 좀 이건 좀 더 사거나 물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 물타기를 한다면 뭐 어느 쪽, 뭐 섹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식을 좀 물타기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물타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 주식 투자의 원칙이 물타기는 하지 말아거든요. 그러니까는 물타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쓴 책에도 그런 내용을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이 예측과 대응이에요. 예측하고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맞으면은 그냥 가는 거고 안 맞으면 대응을 해야 되죠. 대응 방법이 뭐예요? 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타기라는 것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걷다가 돈을 계속해서 실른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다음에 투자할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는 보통 안 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게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떨어져도 저 주식이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주식들이 있죠. 이제 그런 주식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아차 같은 경우. 그러고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7만 원대 그때 이제 사셨나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제 다 팔고 요번에 단기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그래서 그때 이제 83,000원일 때 일단 팔고 또 그때 8만 원일 때도 보초만 세워둔 거예요, 보초. 그리고 급락기에는 일체 안 사고, 그래서 요번에도 7만 원일 때 조금 적극적으로 사고, 그래서 평균 단가가 두 군데에서 샀는데 한쪽은 뭐 7만 500원에 사놓은 거고, 하나는 좀 비싸게 사서 7만 2천 원에 사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수익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이제 조금 더 사죠. 그 개념으로 이제 조금을 더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74,500원인가 800원인가 그런데 그러면 이제 혹시 73,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이제 조금 더 사는 거죠. 만약에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 판단이 틀린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파는 건 아니고 그게 저게 그때 요번에 최악일 때 얼마까지 빠졌어요? 7만 원까지 빠졌죠? 6만 9천 원 정도. 6만 9천 원까지 빠졌는데 7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이제 추가로 더 사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놔두고 있다가 그 원돈 이상 회복이 되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파는 거죠.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근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4,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별로 그래프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게 지금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한 8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저도 손해죠. 그럴 때는 그런데 손해도 불구하고 더 사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는 내년까지 길게 봐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여행주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그 질문하고는 좀 관계 없는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적
그 대면 사업하는 쪽 보면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빠졌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롯데관광 같은 경우가 16,000원대가 최바닥이거든요. 작년 바닥이 네네네. 지난해 바닥인데. 아, 그래요? 지난해 바닥이 지난해 네네네. 바닥. 그게 21,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17,500원이에요. 오늘. 거의 근접했네요. 네, 거의 근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17,000원 정도면 저 같은 경우는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실적이 안 좋아서 네.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안 좋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기대 심리 가지고서 지난번에 21,000원까지 갔다가 신세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세계 같은 경우 최악일 때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아주 극심했을 때 네. 20만 원 했었어요. 20만. 물론 19만 원대까지 간 적도 있지만 네. 20만 원이면은 그 몇 년 그 연바닥이에요. 몇 년 연봉에서 네네. 바닥이 20만 원.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21만 원, 2만 원일 때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32만 원까지 갔어요. 오.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23만 원대. 아, 다시 거의 제자리로 네, 돌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신라 호텔 같은 경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그 10만 원 정도 갔다가 지금 7만 원대거든요. 7만 원 후반인데 8만 원도 안 된다고. 요번에 실적 발표하고 3분기 실적 발표하고서 쇼크를 받은 거죠. 네. 확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그 확진자가 4천 명이 넘게 사상 최대네, 우리나라. 사상 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조금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냥 그 언제 이게 폐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 부스터샷을 다 접종을 하고 해야지 내년에는 진짜 괜찮을런지. 그러니까 항공주라든가 네. 여행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무튼 그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나마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주가 많이 내려왔고 예. 좀 볼만한 그쪽이 약간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이라든지 또 유통 쪽 또 큰 주식들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확실히 좀 이 위드 코로나가 다시금 좀 시행이 되고 한다면은 좀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좀 그렇죠. 이해를 해볼 수가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작년에 그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 가격까지 온 주식들은 네네. 그 재무적으로 물론 상당히 압박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재무적 리스크가 없는 기업들은 네네. 내년 정도 되면 진짜 코로나가 이번에 3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스터샷이 다 추가 접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이지 않을까. 지금 4차 유행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유럽 같은 경우도 다시 그 폐쇄시키고 네네. 그렇게 하는데 그 3차 접종 이후 되면은 그리고 지금은 백신이 그렇게 뭐 그 부족하다는 소리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먹는 치료제가 일단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40만 명분이 확보를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뭐 중증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그 요번 고비만 넘기면 어쨌든 지금은 학생들도 정상 등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고비 올 겨울만 넘기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기도 좀 지쳤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쳤죠. 네네. 그쪽도 경기가 정상화되고 코로나가 물러나면 아무튼 수혜를 보는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고통스러운데 지금은 이제 잘 넘기면 그쪽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제가 그 대표님 영상을 봤을 때 작년 말에 나오셔가지고 네. 올해 이제 그 코스피 지수 뭐 어떻게 보시냐 했을 때 한 3,300이 고점 정도로 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계속 제가 어디 그런 걸 봤어요. 그래. 봤죠. 이제 나오시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방송하시는지 스타일도 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딱 지나고 보니까 정말 3,300이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혹시 그 내년 그럼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내년은 전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잘하면 3,4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높게 잡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도 할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정상화된다라는 그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 실적이 괜찮게 양호하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고점을 올해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그게 맞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초만 해도 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각 증권사나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제가 제일 보수적으로 잡았을 거예요. 아마 3,300 잡은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없었고 거의 다 4,000 부른 사람도 많았어요. 4,000 부른 사람도 있고 3,500은 대부분 다 3,500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원래는 예측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뭐 저 같은 그 개인이 그냥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900을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한 3,000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출렁거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흡수하고 하면은 한 전고점 3,300을 만약에 돌파를 하면 한 3,4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결국에 투자자들은 자기 계좌에 돈이 불어나야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좀 냉철하게 내가 내 계좌에 돈이 불어날 종목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는 항상 그 개인 투자자들은 남의 말을 뭐 저 사람이 잘한다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기 계좌에 돈을 불려주는 사람이 최고지 뭐. 그러니까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계좌에 돈이 불어날까. 시간은 지나가고 한 해 또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자기 계좌가 쪼그라들면 그것처럼 서글프고 섭섭하고 그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계좌에 어떻게 하면 돈이 불어날 수가 있을까? 또는 내 계좌가 커지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종목이 어떤 걸까? 그것만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아무리 나빠도 항상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차트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종목일까? 그래서 계속해서 클릭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저도 그 미국 주식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진짜 엄청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저도 원래는 해외 주식을 중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신경도 분산되기가 싫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 주식들을 전부 다 그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만 집중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집중해서 하실 때 그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좌에 돈이 될 종목들.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종목이 어디에 있을까? 그거를 항상 그 예의주시하셔서 그 이제 그 클릭해보고 우리가 차트를 보고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섣부른 뭐 이렇게 부안해동할 필요도 없고 뭐 주가가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아주 비관론자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그 낙관론자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네. 두 부류로 나누다 보면.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쪽 쏠림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네네. 사고가. 네네. 그래서 항상 유연하게 네네. 유연하게 집중할 필요는 딱 하나 있어요. 내 계좌에 돈을 키워줄, 불려줄 섹터가 어느 쪽인가. 내년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들. 그래서 개별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대선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선 테마주 그러면 인맥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서 정책 관련주. 아, 정책. 네, 네.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의 돈이 집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돈 가는 쪽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항상 그건 그 철칙이에요, 철칙.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가는 쪽에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부동산도 역세권 하는 게 네네. 사람이 몰리면 돈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세권의 부동산이 네. 가격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네. 철저하게 이제 내년에는 또 앞으로는 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쪽에 돈이 몰릴까, 어떤 쪽 주식이 올라갈까, 네네. 그쪽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계좌를 크게 불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약간 네. 그 후보별로 약간 공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주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유력 후보들이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이렇게 네. 보면 네네. 디지털 쪽, 네. 그래서 아. 인공지능 AI라든가 네네. 뭐 그런 쪽이라든가 5G, 네네. 또 앞으로 6G도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6G 어쨌든 통신 인프라 쪽, 뭐 이런 쪽도 괜찮고, 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쪽, 네. 그 NFT 관련 그쪽도 지속되는 거고. 계속 그 나오더라고요. 공약에. 그렇죠. 그런 계속 것들. 네네. 나오죠. 뭐 그거 시대 트렌드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쪽에서도 수익 낼 게 많이 있지 않을까. 또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원전 관련 쪽도 네네. 네. 그 우리나라는 이제 탈원전 정책이지만 어쨌든 에너지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들도 상당히 그래서 내년도 비관적이지만 않고 항상 그 좋은 그러니까는 계좌의 수익을 불러일으킬 섹터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네네. 항상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이 네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남석관 대표님 나와주셔서 딱 기억에 뇌리에 박히는 말이 있는데 나의 그 계좌에 돈을 불려줄 만한 그런 종목을 잘 찾아라. 사실 시장 전망 뭐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산업이 뜨고 또 정책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또 어떤 섹터에 또 돈이 들어갈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따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는데 이걸 무조건 사라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다음에 또 여러분의 돈 소중하잖아요.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석관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